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7월 25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한미 통상협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오늘 양시장 또 큰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강보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3,196, 코스닥은 0.3% 하락했습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관세 변수가 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어떤 한 방향으로 가긴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결국은 왔다 갔다. 네. 구글도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다가 도로 그렇죠.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는 모습입니다. 네, 분명 기업들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매크로적인 변수 자체가 시장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보죠. 네, 상사인증권 신월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 계속 찍었다가 내려오고 찍었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찍다가 못 들으면 다시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전히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비교적 견조하게 상향 조정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확인이 되었지만 그 재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수급과 그리고 또 재료의 소진 이후에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신규 재료, 그러니까 모멘텀의 발현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인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고점을 찍었다가 내려오는 부분들은 이런 수급과 신규 모멘텀이 비교적 아직 확실하게 안정화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정부 출범 이전부터 주가가 올랐었던 부분 중에서 크게 작용했었던 것들은 상법 개정과 같은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가 가장 핵심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었던 것들은 아무래도 연말 연시에 극도로 악화되었었던 국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일부 좀 진정이 되었고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대한 압박감은 여전히 유효하나 근본적인 관세 정책이라기보다는 유연한 관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 우선주의를 좀 관철시키기 위한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투심의 일부 회복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급을 이끌 수 있는 기업 실적의 개선 그리고 매크로발 불확실성의 좀 안정적인 약화가 수반이 될 때 이런 정책발 모멘텀과 함께 좀 결부가 되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한미 그 관세 협상이 지금 연기된 상황인데 네. 지금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보니까 그 AI 서밋에서 그 이제 일본에 대한 관세율을 얘기하면서 원래는 한 25%인데 15%를 낮춘 거에 대해서 그들이 이거를 산 거다. 그러니까 5,50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관세율을 낮춘 거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도 일본처럼 돈을 내고 사라. 네. 관세율을 낮추는 걸 사라. 이 얘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게 노골적으로 요구한 상황이죠. 네, 결국에는 관세를 내서 그 돈을 내던지 아니면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함으로 수단으로 돈을 즉 투자를 해라 미국에 투자를 하면 관세율을 낮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함께 또 어제 전해진 바로는 시장을 개방하면 할수록 관세율을 낮춰주겠다. 즉 이는 미국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너네가 미국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구입을 하면 관세율을 낮춰주겠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함은 트럼프 특유의 그런 네. 거래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 예전에 책도 있었는데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결국에는 유럽과 한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에서 수입을 한다면 뭘 주고받으려면 미국에서 우리는 뭘 수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소고기와 같은 농축산물에 대한 부분들 있겠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우리의 관세율도 있겠지만 좀 더 미국의 규제를 한국의 규제 수준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한 뭐 일본의 사례는 일본은 상당히
니케이가 주가가 오르면서 좋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참조해 볼 부분은 인도네시아가 원래 기존의 관세율, 상호 관세율이 32%에서 19%로 내려가는 동시에 자동차, 농산품, 의약품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를 거의 다 대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주요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제품군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고 거기에 국내 경쟁력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협상에도 이제 외환 환율 전문가가 대동했다라는 보도가 언급된 것처럼 환에 대한 부분까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방위 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또 함께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사실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보다는 앞으로의 기대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네. 보는 시각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또 미국이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특히 최근에 네. 나스닥만 보더라도 뭐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네.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국내에 있어서는 예. 외국인들의 수급이 비교적 견조했지만 7월 중순 이후에 다소 조금 엇갈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 개정안 등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가 거의 다 대부분 반영이 되었고 네. 추가적인 정책 재료가 좀 부재한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미국 증시는 6월 달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들을 네. 나오면서 상반기 수익률은 국내 코스피가 월등히 앞서지만 6월 이후의 수익률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전반적으로 좀 치고 올라오는 힘은 미국 쪽이 더 좋았고요. 그러게요. 거기에서 이제 나스닥의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힘이 조금 레벨 부담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출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들은 결국에 나스닥 중심의 기술 관련된 미국의 패권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위에 기반했을 때 그와 관련된 수요는 팽창이 될 것이고 공급은 미국 주도로 할 수 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압박감이 경감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험 자산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훈풍, 온기를 느끼는 곳은 미국 쪽. 이제 M7으로 대표되는 기술주, 성장주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은 미국 기술주 이퀄 AI 그렇죠. 네. 특화주잖아요. 네. 거기가 1등이니까 어쨌든 네. 전 세계에서. 근데 이제 그 나름대로 거기에 우리가 좀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게 하이닉스 하나라고 보면 HBM이 실제로 뭐 지금까지 실적은 너무 이제 히스토리컬 하이 계속 찍으면서 가고 있는데 향후에는 경쟁력이 경쟁이라기보다는 과당 경쟁으로 좀 이제 수익이 좀 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잖아요. JP 모간하고 골드만이었죠. 네. 골드만이 이제 하락, 그다음에 BOA가 상승, 뭐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붙었는데 신월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양쪽 중에서는? 뭐 제가 종목에 대한 개인적으로. 그 뷰는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구 말이 좋은, 누구 말에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지. 지금 제가 속해 있는 하우스의 뷰는 30만 원 후반대에 대한 TP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 창출 능력은 당분간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경쟁력과 점유율 측면에서 우려가 불거진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부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부 좀 줄어들 가능성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고 거기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계속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파이의 크기가 준다기보다는 압도적인 지위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투자에 대한 부분들 계속 진행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나 이에 대해서는 AI 관련된 정책들이 아마도 다음 달에 있을 내년도 예산안에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확인이 될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 기업과 국가 그리고 글로벌 수요에 대한 부분들 함께 고려한다라면은 부정적인 재료보다는 그래도 현재 수준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상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열어두는 그림들이 조금 더 비교적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 30만 원 후반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약간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 뷰하고 약간 네. 비슷한 시각이고, 근데 보면 단기적으로는 또 약간 공급 과잉 논란 이슈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만약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지금 지수의 흐름과 거의 삼성전자의 흐름이 비슷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책 모멘텀이 일부 약화가 되었지만 주가는 3,150에서 3,200 초반 레벨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걸 유지시켜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삼성전자의 그래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통해서 그나마 유지시켜 줄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트리거가 발현이 되었을 때 주가가 간다라면은 그래도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먼저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네.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실적 시즌이 이제 개막을 했고 어제 역시 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왔는데 네. 이러한 흐름들에 있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이 비교적 긍정적인 측면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좀 나쁜 그림보다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그림들을 가져가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트레이딩 전략의 중에서 저희가 이제 아는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 사면 네. 그 인버스를 같이 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주가 지수는 고점 같고 근데 네. 인공지능은 갈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신규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꼭지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진 못하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니까 이제 인버스 사면서 하이닉스 사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지수나 뭐 종목 업종에 대한 베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저희 판단에 의하면은 지수의 하락 자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얼마나 이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이 업종별 순환매 구도 속에서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모멘텀이 발현되어야 되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은 긍정적인 재료도 있는 반면에 법인세 인상과 같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의 우려 또한 일부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지수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기업 실적과 매크로 그리고 글로벌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상황에 있는데 지금 우리 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한 업종 종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가면은 이제 차익 실현 나오고 타 좀 생각보다 저평가나 올라갈 재료가 좀 이따 나오겠지라는 종목 업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안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본다라면은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내가 산 거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내가 살려고 하다가 안 산 거가 올라갈 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이 딱 그런 장세잖아요. 네. 근데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네. 부분들이다 보니까 호흡을 조금은 길게 가져가면서 이 국면이 좀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좀 응축되는 그런 국면들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괜찮은 섹터나 종목을 좀 사서 그냥 기다려야지 이게 수익률 측면에서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뭐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뷰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타이밍에 있어서 매도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에는 매수를 한다라면은 추후에 차익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일부 이상은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어느 쪽으로 보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비교적 견조하게 나올 수 있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원자력, 조선기계, 방산 거기에 이제 미국의 글로벌 기술 성장주가 간다라면은 반도체, AI 관련된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조선, 방산, 원전, HBM, 바이오. 네. 예. 거기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유의미하게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1, 2개월 이후에 내수에 관련돼서 내수주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종목들, 뭐 화장품?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결부가 되면은 수급과 함께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 투자 심리가 지금보다 더 개선이 될 때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서 얘기 잠깐 했지만 관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면 네네. 지금 이제 뭐 4천억 불 우리도 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내던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일본처럼 저렇게 우리가 당해야 되냐 뭐 이런 느낌의 약간 이제 뉘앙스들이 좀 퍼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러면 우리가 받을 걸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받는 걸 뭔가를 이제 정부는 시도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것쯤 되는 거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산업군이나 이런 군이 아까 말씀하신 고군들이 전부 다 관세 영향에서 이제 좀 파지티브한 긍정적으로 반영될 만한 산업군이어서 그렇게 골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뭐 결과적으로 민과 관의 콜라보를 통해서 미국의 구미에 맞는 제안을 던졌을 때 이제 승낙의 사인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이라고 했던 것들은 네. 협상의 전술일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7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방문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8월 1일 이미 연장이 된 상호관세 유예 전까지 사실 타결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로서는 다소 과반 이하 정도의 가능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서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던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모습을 본다라면은 결국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각 그룹 총수들과의 만찬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국내 투자보다는 일단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뭔가 제안을 던져줄 수 있는 각 그룹의 투자안을 정부와 좀 공유하고 이미 공유가 된 것들을 그룹 총수의 결정을 통해서 윤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일련의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론에서 나온 바로는 처음에는 1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턱없다라는 반응을 받아서 이제 더블 정도의 2천억 달러 했는데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비록 경제 규모는 작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경제 규모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대미 무역 흑자를 얼만큼 네. 내느냐에 대해서 더 꽂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수준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 이 투자안을 주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룹의 설비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국내보다는 해외에 더 쏠릴 수 있는 상황인 점은 조금 국내 경제 입장에 있어서는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다소 이제 국내 성장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들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나쁜 거죠. 왜냐하면 이제 GDP 이번에도 발표된 거 보면은 기업 투자 마이너스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한국엔 투자 못 하는 거고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미국에다 투자를 해야 되면 다시 달러는 또 사서 가야 되니까 네. 강세여야 되고 그러면은 비록 또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있겠고요. 네, 여러 가지 측면들에 있어서 큰 정치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political business cycle 이론이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 한국과 미국이 대부분 작년 말 올 초에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기다렸던 부분들 국내에도 가고 해외에 대한 투자도 같이 병행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해외 특히 미국에 대한 쏠림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은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의 입장에 있어서 한쪽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르는 그런 포트폴리오보다는 뭔가 좀 편중됐다라는 측면에서 약점이 향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다소 좀 우려스럽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러트니 무역대표부가 실제로 일본 합의문 보면은 욕 나왔을 거다라는 얘기를 네. 했고 또 이게 일본과의 그 합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거의 모범답안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해달라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야 될까요? 지금 뭐 4천억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펀드 조성한다. 네. 예.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까지 해놓은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투자 규모도 늘려야 되고요. 거기에 시장 개방도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한 부분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입맛에 맞게끔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방향성이 좀 나와줘야 되고 외국 이제 미국에 대한 달러 결국에는 우리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동시에 방위비에 관련된 부분들
잘못된 데이터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에 맞춰서 기준을 설정을 했을 때 설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조금 더 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즉 올림픽보다 월드컵 비교가 맞는데 네. 뭐 일본이 먼저 게임을 했는데 일본이 더 좀 잘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비교가 되면서 우리도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딱 연출된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본부에 어저께 간 사진 보셨어요? 이렇게 모자 쓰고 둘이서 네. 있는데 네, 안전모 쓴 거 봤습니다. 안전모 썼는데 이렇게 한쪽에서 파월이 두 손 공손히 모으고 있는 그 네. 사진은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와중에서 이 모자 벗으면서 등 턱턱 쳐주고 네. 금리 내려라 뭐 이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데 거의 협박 느낌이던데요. 그죠? 거의 협박 네.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월이 금리를 내릴 걸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금리는 뭐 모르지만 저희끼리 그냥 이제 네, 어제 상상을 해보면. 이제 연준 방문 소식을 듣고 오늘 이제 일어나서 너무 그 그림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렇게 공사 현장 그리고 안전모를 이렇게 여러분 트럼프와 이제 파월이 쓴 그림을 상상을 못 해봤기 때문에 네. 정말 이제 보기 드문 장면이 나온. 저는 저기서 또 파월 의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저희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게 네. 그 이미 개보수가 끝난 공사장에 대한 네. 건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이 합산해서 말을 하니까 우리가 그건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그 공사 비용은 잘못됐다라는 걸 정정하기 전에 절레절레를 했고 네. 이건 끝났으니까 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트럼프가 수용을 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어깨를 툭툭 치면서 좀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좀 잘하자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 다음 주에 FOMC가 예정되어 있죠. 네. 금리 동결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약 60%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월러 연준 이사와 보우만 연준 이사가 지난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의 주장에 동조는 했지만 의사록을 확인하고 최근에 인터뷰를 보면은 7월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소수 의견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트럼프의 입김이 결국에는 통했다라고 시장은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고 시장 금리가 최근에 미국제 10년물 기준으로 4.3에서 4.5 사이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내려갈 동력을 좀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는 드디어 트럼프 임기 개시 이후 처음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친화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 소수견이 나오지 않고 할 경우에는 파월 연준 의장은 더더욱이 또 이제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확인을 해야 된다. 최근에 2, 3주 정도 확인이 되었던 인플레 지표를 본다라면은 CPI는 약간 관세 영향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PPI는 없었고요. 또한 수입 물가에서 수입 규모는 관세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시장은 좀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개별 기업 좀 여쭤볼게요. 테슬라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하고 아무래도 전기차 좀 판매율이 좀 줄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가이던스 얘기하는데 당분간 좀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비교적 이제 기술주 성장주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실적들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회하는 모습들 네. 나왔고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몇 분기는 좀 고생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당분간은 쉽지 않은 흐름들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폐지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고 아메리카당 등 이제 정치적 횡보 특히나 OBBA 법안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였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너 리스크라고 하게 되는데 좋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안 좋은 국면에 위치하면서 투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악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수요를 자극하거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더 확장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측면 모두 지금 쉽지 않은 국면에 있어서 당분간은 테슬라에 관련된 투심과 주가의 흐름들은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알파벳 예. 실적 발표했는데 너무 잘 나왔고 네. 그다음에 AI 관련 투자도 이제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주가를 더 띄웠잖아요. 네. 알파벳은 덜 오르고. 예. 그러면 결국 AI는 지속적으로 더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알파벳은 EPS 기준으로 컨센을 약 10% 정도 상회하면서 컨센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회를 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파벳의 입장에 있어서는 AI 관련된 투자를 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MS나 기타, 메타 등등 같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뭔가 수혜를 가져가기가 어렵고 이러한 산업들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아마존, 메타, MS 그리고 이제 알파벳 등이 하다 보니까 이 수혜는 결국에는 당분간은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의 폭이 좀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인 수익에 대한 비교인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AI를 하겠다라는 기업들에 대한 뷰는 여전히 긍정적일 수 있으나 당분간은 투자 그리고 점유율 싸움, 기술의 경쟁 강도를 버텨내고 더 고객들 친화적으로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 숙제는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엔비디아가 좀 청상천하 유아독존의 느낌으로 가고 밑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 기업들 실적 발표 줄줄이 있잖아요. 네. 그럼 빅테크 중에서 어떤 종목 가장 괜찮게 보세요? 뭐 시장에서 이미 다 인지하고 네. 있는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시총이 높은 기업들, 이제 엔비디아, MS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앞서 나가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뭐 1분기만 하더라도 이러한 성장 기술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의구심보다는 투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 AI 관련된 산업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신성장 산업은 항상 우상향한다라는 그 판단은 하고 있으나 커브에 대한 기울기 그러니까 얼마만큼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지만 1분기보다는 2분기 들어서 훨씬 그에 대한 좀 낙관적인 시각들이 더 많아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들이 대부분 관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좀 좋게 보신다는 거죠? 뭐 알파벳도 이미 나왔지만 네. 알파벳에 관련된 우호적인 흐름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상으로는 누가 제일 싸요?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펀더멘탈로 숫자로 했을 때는 누가 제일 싼 거예요? 미국의 일단.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워낙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펀더멘탈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네. 좀 볼 필요가 없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네. 나름 이제 PE나 이런 게 어떤 애는 30이고 어떤 주식은 아직도 20대에 있는 게 있더라고요. 왔다 네. 갔다. 그러면은 그 낮은 걸 사야 되는지 아니면 높은 걸 더 사야 되는지가 좀 달리는 말에 궁금하더라고요. 올라타야 되는지. 쉽지 않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알게 된 게 지금 한 8년 전이고 네. 뭐 테슬라는 한 12, 3년 전에 처음 저는 인지하게 되었었는데 그때도 항상 비싸다. 맞아요. 라고 했었습니다. 네. 네.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쌌던 거고. 네. 그래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미국이 관세 협상 카드로 각국의 보잉사 항공기 구매를 제시하면서 보잉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면서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매하기로 했고 영국과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합의를 이룬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국내 항공기 부품주에도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먼저 하이즈 항공은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2,8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스트도 오늘 12%대 급등했고요. 휴니드도 4.92% 오르면서 9,810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3%대 강세, LIG 넥스원도 2%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17일 미국 하원에서 지니어스법이 최종 통과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다음 주에 발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재차 급등했습니다. 먼저 미투호는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6,13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더즌도 오늘 12%대 급등하면서 5,930원에 마감했습니다. 헥토 파이낸셜도 오늘 11%대 급등, 뱅크웨어 글로벌과 다날도 오늘 각각 8%, 9%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전자 진단기업 나테라부터 미국의 금융기업 찰스 슈왑, 세계적인 음료 회사 코카콜라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나테라입니다. 현재 주가는 141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201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1분기 매출은 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6.5% 증가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8월에 발표될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되는데 검사 건수는 16만 건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또 미국의 민간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유전자 검사 같은 서비스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 검사를 보험으로 보장하는 바이오마커 보장법도 주별로 시행되면서 나테라의 암 진단용 순환종양 DNA 검사인 시그나테라의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조직 없이 검사가 가능한 티슈프리 MRD 신제품 출시, 대장암 조기 진단 임상 결과 발표, 그리고 일본 시장 진출까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어서 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찰스 슈왑입니다. 현재 주가는 96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00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순이익은 2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고 조정 EPS는 1달러 14센트로 컨센서스를 5% 상회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4월 초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규 계좌와 고객 자산이 늘면서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신규 계좌는 110만 개, 신규 고객 자산은 80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부문별로는 고금리 부채 상환으로 이자 이익이 전년보다 31% 증가했고 증시 회복에 따라 거래 수익도 23% 늘었습니다. 1분기 소폭 감소했던 고객 자산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만큼 미국 증시 회복 흐름과 함께 실적 개선 흐름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코카콜라입니다. 현재 주가는 69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79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126억 달러, 조정 EPS는 87센트로 각각 전년 대비 2.5%, 3.6%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판매된 물량은 작년보다 약간 줄었지만 제품 구성이 더 좋아지고 가격도 올라서 전체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 분기보다 15% 이상 매출이 늘었고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브랜드 측면에서는 신제품 스프라이트 플러스 T가 북미에서 성공적으로 출시됐고 페어라이프 브랜드도 분기 내 두 자릿수 성장했습니다. 2분기 동안 스프라이트는 미국 탄산음료 시장에서 브랜드 순위 3위에 올랐고 코카콜라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마진 확대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기록적인 상승세다라는 표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리츠는 유독 소외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리츠 관련 종목들 어떤 점에 주목하면 좋을지, 대출 규제 영향을 받은 건 아닌지 실제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인증권 박세라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리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리츠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별로 한번 처음에 짚어주시고 이제 왜 얘네들이 나빴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츠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을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면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리츠 같은 경우에서는 부동산을 간접 투자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건 똑같은데 우리가 펀드도 있고 리츠도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본다면, 결국 펀드 같은 것은 그 부동산이나 실물을 담은 펀드가 상장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리츠는 실무 자산을 담은 주식회사가, 삼법사 주식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오피스 자산을 담은 오피스 리츠도 있고, 아니면 리테일 자산을 담은 리테일 리츠도 있고, 물류센터를 전문으로 담은 그런 리츠도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아니면 복합적으로 다양한 자산들을 한꺼번에 담은 그런 복합형 리츠도 함께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츠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의 최근의 강세장의 흐름과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던 이유, 결론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이유는 증시가 강세일 때는 안전자산의 성격인 부동산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시가 연초 대비해 거의 30% 이상 증가를 했는데 리츠 지수 인덱스는 거의 5%밖에 성장을 못했거든요. 시장 지수 대비 상당히 언더퍼폼을 한 상황이라서 시장이 지금은 뭔가 상장사들의 주가 상승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성격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배당 흐름이 매력인 리츠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조금 낮아진 것이 최근 소외되었던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보통은 그 리츠들이 건물을 펀드가 사서 그걸 임대를 주고 현금을 받아서 이제 운영 비용 다 빼고 남은 거를 그냥 배당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투자하는 자산이 예를 들면 이제 거주용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상업용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전력이 있을 수도 있고, 물류센터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면 리츠 중에도 어떤 산업, 어떤 건물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건물은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나빴나요, 리츠가?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모든 리츠들의 주가들이 조금 부진했던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개별 자산에 대한 문제는 결코 없던 상황이고요. 매크로적으로 혹은 우리나라 증시의 성격상 지금은 배당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뭐 이미 배당을 잘 주고 있는 뭔가 캐탈리스트가 부족한 안전자산 대신에서는 향후에 뭐 배당을 더 줄 것 같은, 혹은 향후에 주중 환원을 더 할 것 같은 종목들로 상대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미 뭐 안정적인 중위험 중수익 자산인 리츠는 상대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 대비 어느 정도 수익률이었길래 이렇게 부진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30% 이상 증가했지만 예. 리츠 인덱스는 5%밖에 성장을 5%.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에는 상대 수익률로는 뭐 거의 30% 가까이 마이너스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하고도 큰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경기에서는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 대부분의 리츠들은 주거용 자산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특히 오피스 혹은 리테일, 물류센터 이런 쪽으로 상업용 부동산 자산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경기에 민감은 하지만 네. 주거용이랑은 건 조금만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상업용 부동산 되게 위험하다고 굉장히 뉴스도 많이 나오고 미국에서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뭐 새마을금고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서 상업용 부동산 하지 말아라 막 이래서 얘네들이 못 간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장된 리츠들에 대해서 좀 면면이 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결은 다르다라는 걸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리츠를 부동산 투자 회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네. 애초에 증시에 상장이 되는 리츠에 대해서는 그 실물 자산에 대한 안정성이라던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뭐 투명한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실한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미 시장에 검증된 오피스로 따지면은 뭐 프라임 오피스 혹은 A급 오피스들만이 지금은 현재 실물 자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꼬마 빌딩, 상가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군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뭐 SK 리츠 같은 경우에서는 SK 그룹이 임차한 본사 4억을 실물 자산을 담았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ES 캔다스퀘어 같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쿠팡이 100% 임차로 있는 물류센터가 상장이 되어 있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고 검증이 된 좀 그런 안정적인 자산 위주로 현재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참 그 코로나 이후로 뭔가 좀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뭔가 리츠주 내에서도 이제 물류센터 쪽 비중이 높은 리츠 수익률은 괜찮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았나 봐요. 저희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이 안에서의 최근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너무 좋다 보니까 공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급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부동산은 역시나 수요와 공급 이 그렇죠.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공급 자산이 많다 보니까 공실률이 좀 높아지는 이슈들이 많았고요. 또 생각보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상당히 각광받았던 자산은 저온 물류 창고였습니다. 즉 뭐 밀키트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커지다 보니까 저온 창고들을 상당히 많이 지었는데 네. 사실 그 이후로 수요가 조금은 급감을 하게 되면서 저온 물류 창고에 대한 공실이 높아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물류센터 지금 현재는 네. 임대료가 그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츠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이제 뭐 세제 혜택도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리츠 같은 경우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리츠 같은 경우에서는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5천만 원 한도 이내에서 3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해야지만이 지금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번거롭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권사에 직접 요청을 하셔야지 그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 차원에서는 조금 투자하기 혹은 세제 혜택을 받기는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이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이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일몰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좀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도 물론 세제 혜택 부분은 있지만 해당 부분에서는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세제 개편안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어떤 식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배당소득에 대한 내용들. 근데 하지만 해당 내용에서는 지금 현재 리츠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주주한테 배당을 주는 거에 너무 인색하다. 네. 우리나라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배당 성향을 높여야 된다라는 취지로서 법안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미 배당 성향이 상당히 높은 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입법 제안의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는 상품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리츠를 제외하고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리츠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감도 없지 않아 그러네요. 있습니다. 이런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세금 혜택도 없고 업사이드도 별로 없고 이러면은 지금은 계속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주가 지수가 폭락을 하거나 뭐 경기가 또 나빠지면 리츠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리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리츠라는 자산에 따라서 저희가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전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에셋 얼로케이션, 뭐 자산 배분 전략 이런 분야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리스크 자산에만 100% 모든 자산을 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퇴 이후에 은퇴 자금도 필요하고 나는 내 원금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도 하고 싶지만 꼬박꼬박 월배당도 받고 싶다. 그런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리츠라는 자산이 저희가 의무적으로 배당을 꼭 해야만 하고 또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당 현금 흐름 차원에서는 리츠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긴 합니다. 따라서 배당 현금 흐름에 대한 매력도 혹은
당장의 주가 수익률은 좀 미비할 수 있어도 우리가 배당금을 포함한 기간 수익률로 따지면은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우리 증시가 너무 화랑이니까 뭐 살짝 리츠 비중을 줄일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정 비중을 꼭 넣고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전략 상품이다라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퇴직연금 뭐 이런 데서 사야 되겠네요. 그냥 보통 계좌에서 사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퇴직연금 쪽에서 꾸준하게 리츠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지금 당장 은퇴를 앞두신 분들보다는 지금 내가 직장인인데 향후 뭐 만 55세 이후, 60세 이후에 은퇴 자금을 받을 때 사실 이런 리츠 자산들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기간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는 효과들 그리고 배당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젊은 뭐 20, 30대, 40대 분들이 조금 더 긴 기간을 두고서 리츠를 투자하기에는 보다 적합한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리츠 관련 공시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도 확인을 하실 네. 수가 있고요. 네. 별도로 리츠 협회나 이런 차원에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면은 네. 각 리츠마다 투자 보고서라든지 운영 보고서를 저희가 매번 제출을 해야 돼서 해당 사항에서 현재 임대 자산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보다 객관적인 사실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리츠랑 부동산 펀드랑 이제 개인이 투자를 한다면 약간 방식이 다르잖아요. 투자하는 방식이. 그러면 보통 어떤 게 더 개인에게 있어서는 유리한 건가요? 둘 중에 고른다면.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무차별하실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나는 기준가의 변경에 따라서 뭐 부동산 펀드도 기준가액이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뭐 주가 매도에 따른 차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부동산 펀드 역시 분배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크게 큰 차이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리츠 같은 경우에서의 가장 펀드와의 차이점은 영속형 주식회사라는 점입니다. 펀드는 예를 들어서 5년 또는 7년 이내에 청산해야 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하지만 리츠라는 거는 하나의 주식회사로서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뭐 매력적인 그 기초 자산에 대한 판단도 다르겠지만 조금 더 긴 뭔가 타임 그 스프레드를 가지고 가겠다. 내가 그런 거를 가지고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은 리츠가 좀 더 긴 운영 차원에서는 매력적인 상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츠가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가 리츠를 샀다. 그러면 그 건물의 몇백 분의 1만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리츠는? 네, 맞습니다. 이제 건설 쪽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지난달 6월 27일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좀 짚어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게 대출 규제,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건설주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건설주는 지금 627 그 대출 규제 이전에도 조금 어려운 국면을 많이 지나고 있어서 예. 아주 크리티컬한 영향을 준 거는 아니다만 하지만 다 주지하시다시피 확실히 분양 시장에 상당히 찬물을 끼얹은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신규 분양 물량들에는 계획에는 일정 부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6억이라는 대출 규제가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뭐 신규 분양가가 최근에는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6억 대출 규제는 상당히 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가격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좀 수익성이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뭐 직접적인 그 영향이 바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중도금이라든지 이주비라든지 그런 대출에 관련된 부분들도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건설사들은 신규 수주가 안 그래도 없었는데 조금 수주가 많이 좀 위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신규 착공이 줄어들게 되면서 추후에 분양이 되는 물건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근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원전 건설, 뭐 해외 수주 뭐 이런 거에 포커스가 돼 있고 오히려 그냥 아파트나 이쪽은 전체 건설사 비중에서 되게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설주들이 이제 포텐셜을 볼 때는 어차피 627 대책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627 대출 규제 지금 어찌됐건 부동산 뭐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또 가계 대출을 어느 정도 잡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627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연구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상당히 시장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예. 좀 강력한 규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사실은 그 전에 좀 많이 과했기 때문에 네. 서울의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도 좀 불장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수준이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가계대출 규제가 향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분양이나 신규 착공에 대해서 조금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수요 차원에서도 공급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향후에 나올 공급 대책이 더욱더 중요해졌다.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 대책 얘기하면서 지금 4기 신도시는 또 백지화한다는 얘기가 그러게요. 있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는 뭐 속도를 빨라지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결국에는 이번 정권에서는 국토 균형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서울에만 너무나 가중시키지 않겠다. 우리가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계속 마실 수는 없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이 4기 신도시 같은 차원에서 결국 수도권에 계속적으로 공급을 늘린다라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추진은 조금 지양하고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기존에 추진되었던 3기 신도시 혹은 이미 지정이 되었던 유휴부지에 대한 지정이 되었지만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약속했던 거는 빨리 짓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조금 더 국토 균형 개발 차원에서 지방에 대한 얘기들이 공급 대책에서 좀 나올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어딘가요, 지금? 지금 부천, 하남도 있고 저희가 부천도 있고 그 고향 창릉도 있고 이런 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사전 분양도 됐고 본 분양도 된 단지들도 있지만 아직 토지 수용이 좀 진행이 더딘 구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행정적인 차원, 뭐 인허가적인 차원에서는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혹시 이제 리츠하고 그 건설 쪽 투자 전략 차원에서 이제 투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좀 체크하면서 접근해 보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결국 건설주에 대한 흐름은 앞에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형주와 중소건설사를 구분을 한다면 중소건설사들은 이런 주택에 대한 안 좋은 센티멘털이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모멘텀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대형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전 혹은 해외 플랜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만한 종목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긴 하는데 삼성 E&A라던가 현대건설 같은 차원에서 수주 파이프라인들을 계속 공개를 하고 있어서 해당 건설사들은 해외 모멘텀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리츠 같은 경우에서는 결론적으로 하반기에 분명히 금리 인하라는 이런 이벤트가 있기는 하지만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장이 계속적으로 실현이 된다면 조금 더 소외되는 흐름은 어쩔 수 없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리츠는 우리가 주가 상승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전략적인 상품이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장기적인 시결을 갖추고 내가 어떻게 위험 자산에만 뭐 배분을 하지 않고 중위험 자산에도 어느 정도 포션을 가져갈지를 고려를 하시면서 자산 배분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투자 자산을 찾으면서 금, 은을 비롯한 원자재 투자에 주목하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안전자산이라 불리던 금 가격이 주춤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주요 원자재 가격 흐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최진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금 가격이 이제 횡보세를 그리고 있잖아요. 완전히 금 거렸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금은 횡보가 되고 있고, 제가 본 뉴스 중에 중국에서 개인들이 금 투자하지 못하게 정부가 막는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금 수요가 좀 적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 금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시기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사실 이제 지난번 방송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금은 더 추가 매수를 지양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 오히려 저희는 계속 비트코인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자산의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보다 중앙은행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통화 유통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걸 해치성으로 투자자들이 결국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가져가는 건데, 중요한 점, 금과 비트코인은 두 개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상승의 패턴이 달라요. 금은 결과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형성됐었을 때 적극적으로 미리 사거든요. 그게 언제였다? 22년도 말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팽창하는 구간에서는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거든요. 왜냐? 결국 유동성이 팽창한다. 그럼 안전자산 수요가 후퇴해요. 전통적 안전자산 수요가 누구다? 바로 금이죠. 그러면은 둘 다 목적은 같지만은 유동성이 팽창한다. 그 유동성이 팽창하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의 주식 지수단에서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가격하고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은데, 결과적으로 그 해치 수요가 주식이라던가 비트코인 같이 글로벌 유동성을 주식 S&P 500이 2개월을 후행하고 비트코인이 3개월을 후행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금에 있어서의 안전자산 수요는 후퇴해버리고 이것의 해치 수요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에 이탈하기 때문에 금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전히 기존에 계속 주장한 것처럼 쉬어갈 수밖에 없다. 조정 가능성 계속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앞서 이제 강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제금값 상승세가 주춤한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그 은행을 통해서 부자들의 금 매입을 단속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예, 사실 뭐 부자라고 특정 지었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통해서 금을 매입하는 걸 막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중국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또는 신용대출 통해서 금을 못 사게 원래 금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최근에 투기 수요가 특히나 작년 1월부터 골드빈, 즉 금콩 투기 열풍이 불면서 적극적으로 해치 수요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속화가 되다 보니까 당국 차원에서는 이렇다 보니 부양 효과가 하나도 안 먹혀요. 즉 전부 다 탈위안화 현상이 발생했죠. 중국 개인들이 위안화 표시 자산 안 살려고 해요. 우리가 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항생테크라든가 CSI 300이라든가 일선도시 주택가격 대비 SHF의 금가격 간의 상대 성과를 그리면 철저하게 금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왜냐? 해치수. 근데 그거를 5월부터 당국에서 우리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던져지자마자 개인들의 매수세가 주춤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다? 우리가 이걸 봤었을 때 결국 돈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지 않는 금으로만 쏠리다 보니 당국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유도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겠는데 잘 될진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중요한 점은 그렇기 때문에 금의 매수세가 중국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둔화됐고 이것이 금가격단에서도 계속 주춤거리게 만든 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금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들이 이제 달러 못 믿겠다. 그다음에 특히 브릭스 국가들은 이제 바스켓 통화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을 저지가 넣어야 되잖아요. 비트코인을 아직은 넣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럼 중앙은행 매수 수요는 계속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중앙은행 매수 수요는 있긴 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중앙은행의 매수세가 강한 구간이 있고 약한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 지금이 강한 구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22년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강해져서 IMF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꾸준히 돼 있어 순매수세가 급증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도 사고 있긴 해요. 다만 매수세가 재작년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내려갔거든요. 작년과 비교해도 현저히 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금가격 상승 주역은 중국 개인들이에요. 근데 중국 개인들,
우리가 아시다시피 중국 개인들이 무언가를 샀다. 그러면은 점점 꼭지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중앙은행들이 먼저 미리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리 사재기했었어요. 언제? 22년 말부터 23년도 때.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다 점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해지성 단에서 은행들이 결국 금을 계속 사는 건 맞지만은 다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말 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당장 올해랑 내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글쎄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차라리 금보다는 위험 자산이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같이 이렇게 좀 이탈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금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양하는 부분일 테고요. 실제로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을 매도하는 게 맞아요? 사실 매수세가 둔화된 건 매수세가 사실입니다. 둔화됐다. 그렇죠. 그래서 뭐 ETF로도 실제로 아직까지 금 현물 ETF로는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은 그 매수세를 비교했었을 때는 현저하게 둔화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그리고 올해 1, 2, 3월과 비교했었을 때는 매수세가 현저하게 둔화된 게 사실이고 반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 유입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이 발생한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서 볼 수 있겠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KRX 금 시장에서는 개인이 약간 매도를 하고 있는 거는 맞다. 그러면 되게 개인들은 그걸 팔아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거나 이러고 있을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사실 우리가 그 사이 구간 때 주식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국내 단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일부 차익 실현하고 이탈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들이 결과적으로 계속 금에 갔었던 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으로도 흘러갔고 비트코인으로만 흘러갔던 게 아니라 조금 더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으로 흘러갔다라는 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3월 말부터 계속 금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이나 이런 유동성 흐름 때문에 다른 자산으로 돈들이 이탈할 거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거라 계속 보고 있고 개인들 역시도 이 같은 스마트 머니들이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보면 이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앞서 뭐 비트코인 현물 ETF 그쪽도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은 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은으로도 간다라 볼 수 있겠고요.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주식이 아니라 실물 자산을 이렇게 좀 같이 많이 접근해서 보다 보니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을 2개월 후행하는 게 S&P 500이고 그걸 먼저 갔었고 3개월 후행하는 게 비트코인이고 그걸 그 다음에 갔었고 은이 대략 4에서 5개월 정도 후행하거든요. 그 이유는 은 같은 경우에는 은이나 특히 백금 같이 이 두 자산은 금과 비슷하긴 하죠. 왜냐하면 리스크 해치 자산이면서도 장신구유죠. 근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구리랑도 또 비슷해요. 왜냐 산업형 수요가 은은 58%가 제조업형이고 그다음에 백금은 68%가 제조업형이고 그 말즉슨 리스크 해치 단에서는 금과 같이 가기도 하지만은 다만 우리가 유동성의 제적 경기를 리딩하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감지하는 게 굉장히 원자재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체크해서 봤었을 때 은이 지금은 그 유동성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운 올라가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 보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네. 사실 지난 코로나 이후 때를 보면은 경기가 좋아졌었다라고 우리가 체감은 잘 안 됐죠. 유동성은 분명 팽창한데 제조업만 계속 올라간대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일까? 나는 체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유동성인 거죠. 유동성이 팽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유동성 기반으로 무언가를 투자를 하고 그걸 갖다가 재화를 통해서 가치가 올라갔었을 때 차익 실현을 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제조 PMI 단에서는 그것이 회복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체감이 안 되는 거지 실질적 유동성은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림을 갖다 나타나고 그래서 유동성 단에서 각국 중앙은행 정책금리 인하 순회수가 제조 PMI를 18개월 선행하거든요. 앞으로 유동성이 내년도 최소 못해도 연말까지 계속 팽창하는 그림이라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보다 그러면 유동성이 쫓아가는 애들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쫓아간다라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제조 PMI들은 좀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PMI가 이제 구매자 관리자들이 좋아질 것 같아, 나빠질 것 같아 이러고서 서베이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조업은 나빠지고 서비스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은은 올라가고 경기는 이제 좋아지진 또 않고 그러면은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또 잘못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 그 부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 유동성이 팽창했었을 때 실제로 우리가 경기가 좋았다로 체감이 되겠는가?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포인트라 보고 결과적으로 유동성 팽창,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 버리는 사이클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은은 제조업 향수니까 제조업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갈까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게 아니라 그 유동성이 계속해서 팽창을 한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S&P 500, 그래서 그 다음으로 누가 유동성을 반응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그 다음 은하고 백금, 다음 결국 바톤 터치는 누구다? 산업금속인데 특히 리튬이나 니켈 같은 배터리형 금속들이 12개월 정도를 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바톤 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저희 금은 얘기하는데 저는 자꾸 연구원님 그 반지에 눈이 가서 금이 보여서? 순금이죠? 네, 승부. 그 ROTC 반지 같은 거 맞아요? 학사장교 반지입니다. 맞죠? 가운데 보석은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정도면 몇 돈이에요? 이게 3.7돈인가 그래요. 3.7돈. 와. 그러면 대학교 졸업할 때 받으셨으니까 엄청 이득을 보셨네요. 지금 한 돈이 얼마 지금 한 6, 70 하나요? 저도 그 돈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70. 70. 3점 몇 돈이요? 네. 3.7돈. 3.7돈. 한 300좀 안쪽 되겠네요. 조금 아까 리튬 얘기하셨는데 그 리튬 백금들 엄청 오르지 않았나요? 지금 관련 주식들도 엄청 오르고 그러면은 지금 다음 게 리튬이라 그러신 거가 이미 지금 반영된 거 아닌가요? 다 올라버리고?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영된 거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감산이 훨씬 적극적으로 반영된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어쨌든 저희는 계속 그동안 자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같은 감산이 지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들 전기차 수요 안 좋으니까 배터리 금속들도 안 좋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해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는 결국 Q 그로스, 즉 수요 그로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P 그로스, 즉 가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의 정가가 중요한 거죠. 그럼 봤었을 때 전기차 수요가 안 좋은 거는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어차피 가격을 갖다가 배터리 기업들이 정가받는 게 아니라 완성차가 정가를 받는 거라면은 결과적으로 정가를 시키는 거라면은 가격이 중요한데 그 가격이 어떻다? 수요 때문에, 공급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사이클을 놓고 보면은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계속 올라가야 돼요. 배터리형 금속들은. 근데 지금은 특히나 니켈 땅에서는 최대 생산자인 인도네시아의 감산. 두 번째, 코발트 땅에서는 민주콩고인데 민주콩고가 수출을 갖다 제한하는 부분. 세 번째, 특히나 리튬과 배터리인데 배터리 알아서 감산할 의지가 중국 정부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더불어서 리튬 땅에서도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지방정부 두 곳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같이 봤었을 때 공급적인 측면들이 지금 먼저 튀고 다음으로 유동성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8월 1일부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이제 발효되는데 품목별 관세에서 이제 구리가 50% 부과키로 됐는데 보통 이제 구리하면 닥터코라고 해서 이제 뭔가 경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구리 상장 지수 증권 ETN 수익률도 좋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세 발효하고 어떤 연관이 있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관세가 발효 어쨌든 되게 직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선수요 효과라 봅니다. 선수요. 네. 선수요 효과. 어쨌든 미국은 구리가 늘 부족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국에 있어서의 생산보다 수요가 늘상 더 많기 때문에 전체 전기동 공급 단에서 보면 거의 160만 톤인데 실제 소비한 건 190만 톤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족 부분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입을 해야 되는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국 내에서는 관세를 부과한다. 이것이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 단에서는 선수요를 일으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세는 8월 1일부로 부과하겠다 하니 그럼 미리 쟁여놓겠죠. 중요한 점은 관세가 그러면은 부과된 이유를 놓고 봐야 돼요. 그럼 아무 의미 없어지거든요. 왜? 선수요 효과는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코맥스 가격이 많이 튀었지만은 저는 이게 조금씩 물론 빠지지는 않겠지만은 더 올라가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라 보거든요.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그러니까 마치 알루미늄이죠. 2월 달에도 트럼프는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서 50% 관세를 때렸어요. 근데 코맥스 알루미늄 가격은 튀었지만은 런던의 LME 알루미늄 가격은 거의 안 튀었거든요. 이게 결국 관세 장벽에 의한 결국 왜곡 현상, 결국 프리미엄의 상승, 지역별 프리미엄의 차별화 이 정도로 우리가 국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물론 금융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일부 ETP 상품들은 미국 추종하는 자산들이 은근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다만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 이후에는 좀 우리가 그
기대 수요가 점점 약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통 이제 구리를 볼 때 중국 증시가 중국 경기가 좋다 나쁘다 할 때 구리 가지고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의 뭐 양산항 지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프리미엄이 생겼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좋아지나 보다. 그래서 구리가 계속 이제 상승할 수 있다. 지금 벌써 올해 거의 한 40~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더 상승한다. 그러면 중국 경기 좋아진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22년도 말부터 계속 주장하는 게 지금 구리 가격이 높은 이유는 구조적 공급 부족이라고 봐요. 수요랑 전혀 관계없다라 보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다? 구리가 비쌌으면 알루미늄도 비싸야 돼요. 왜? 구리 1톤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알루미늄 2.5톤이에요. 근데 알루미늄 비쌌느냐? 계속 지지부진해요. 그 말은 무엇이다? 아직 경기가 회복됐다라 보기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중국 경기가 회복됐다라 보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중국 수요가 좋다라고 소비가 좋다라 하지만은 전체 소매 판매에서 이구한신 보조금 들어간 제품군을 빼면은 소비 그로스는 완전히 둔화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착시 현상, 정부 보조금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소비가 좋다라 보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구리를 보면은 그럼 수요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구조적 공급 부족 때문인 거고 왜? 2014년 때 광산 투자 안 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라서 공급 과잉 발생해서 그때부터 광산들 투자 안 했고 광산은 투자부터 신규 공급까지 레깅이 10년에서 15년이에요. 그럼 뭐다? 군이 그냥 없는 거예요. 이제 막 투자한다지만은 레깅을 감안하면은 가장 가까운 게 2028년 이후 때나 신규 공급 나오거든요. 재활용 공급 역시도 한계가 존재하고 스크랩 내구연소 도래까지 여러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구조적 공급 부족 때문에 지금은 높은 레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원자재 투자할 때 뭘 각별하게 주의하는 게 좋아요? 저는 아무래도 원자재는 파생 형태입니다. 결국 선물이기 때문에 결국 롤오버 단에서 가장 중요할 테고 네. 특히나 콘텐고는 정상 시장이긴 하지만은 콘텐고가 앞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결국 콘텐고가 클 경우 그 폭 자체가 큰다라는 거는 지금의 수요가 당장 없고 결과적으로 창고의 보관 기간이 길어지고 보관료가 그만큼 많이 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롤오버 코스트가 네. 가장 중요할 테고 근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방향성을 볼 때는 결국 유동성이기 때문에 늘 제가 강조드린 부분은 결국 유동성. 그래서 원자재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단에서는 멀티플의 상향이라면은 원자재 단에서는 실물 자산의 가치의 상승인데 다만 주식과 달리 유동성을 12개월 후행하기 때문에 그 원자재가 유동성 때문에 비싸다라는 뜻은 결국 주식도 정점, 원자재도 정점, 경기도 정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직은 원자재가 바닥권역이기 때문에 그 말은 여전히 우리는 시장에서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유동성도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 나오는지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시장에서도 기업들 실적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승세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증시전망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